안녕하세요. 유한욱입니다. 오늘 얘기할 것은 몽골 제국 국부론에 대해서 13세기 동서양의 융합과 관련된 내용을 같이 공부해 보고자 합니다. 이 자료는 애덤 스미스와의 대화, 국가와 부와 복지의 자료를 참고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얘기할 순서는 몽골의 세계와 두 번째로 세계 제국 몽골에 의한 동서양의 융합, 그리고 몽골의 소멸과 동서양 분리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몽골의 세계와 관련된 것은 팍스 몽골리카, 팍스 아메리카노, 팍스 로마니아, 팍스 롬,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팍스라는 것은 이제 평화라는 피스의 뜻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몽골의 평화를 의미하는 이제 세계 국가인데, 왜 몽골의 세계가 이렇게 중요하냐면은 지금까지 전 역사상에 가장 짧은 시간 내에 가장 그 넓은 면적을 동서양을 그 제패했던 국가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기간은 지금부터 약 한 8, 900년 전에 1206년부터 1368년까지 약 160년 동안에 몽골이 전 세계를 그 제패했던 그때의 이제 내용을 전제로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림에서 보듯이 극동에서부터 지중해 이제 앞까지 전 세계 동서양을 그 골고루 통치하고 지배했던 몽골의 그 어마어마한 그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당시의 특징을 보면은 유럽과 그 아시아, 유라시아 대륙의 양쪽 끝, 그리고 동서양의 경계선은 사라지고 수많은 인종과 민족들이 상호 교류를 했다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 주인공이 누구냐면은 잘 아시다시피 징기스칸이 되겠습니다. 징기스칸은 그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몽골의 그 조그만 부족의 아주 소년 가정으로 하다가 1206년 몽골 최고연합회의에서 쿠릴타이에서 칸 황제로 즉위를 했죠. 바이칼 호수 인근 초원에서 몽골 부족을 결집해가지고 징기스칸 생전에 이미 북중국, 그러니까 황허강 유역에서 그 남러시아까지 제국을 건설했던, 그때 당시에 그의 주요 특징을 보면은 유목민 특성을 살린 원거리 무역을 장려했고, 그리고 이슬람 상인을 크게 우대하고, 동서양 상호 무역을 중시하고, 다양한 각 지역의 그 전문가가 그들의 실력에 따라서 비대한 우대를 해줬다는 게 주요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대 황제가 이제 오쿠데이 칸 또는 오고타이 칸으로 우리는 더 익숙한 칸인데, 그분은 국가 통치 기반을 확립하면서 의례를 정비하고, 그리고 지역에 맞는 세법도 정비하면서 종이화폐, 즉 교초를 본격적으로 발행을 했죠. 그래서 유라시아 대륙의 동서 연결에 교통망을 연결했고, 전국 중요 도로 건설이라든가 일정 구간마다 행정 편의시설을 설치해서 내치와 위치를 동시에 추구했다. 그래서 왕래하는 사람이나 말과 숙박 서비스를 제공했고, 몽골의 역참제로 불리는 소위 물류 네트워크, 그리고 인구 이동 및 상품 거래가 원활하게 했다. 그러면서 러시아도 정복하고 폴란드, 헝가리까지 복속시키면서 당시에 우리나라는 이제 고려 시대 때인데, 고려 때는 그 살리타 장군에게 그 대군을 주어서 이제 침입하게 해가지고 다루가치를 주지시키면서 그 내정 간섭을 시작하는 그런 별로 기쁘지 못한 이제 그런 역사가 있었다고 할 수 있겠죠. 3대 칸, 이제 구육칸은 이제 얼마 되지 않아서 바로 사망해가지고 내홍, 이제 소위 후계자를 해가지고 이제 상당히 갈등을 많이 느꼈는데, 4대 몽케칸이 이제 즉위하면서 어느 정도 평정이 됐다고 할 수 있겠는데, 한편 그 징기스칸의 장손이었던 이제 바투가 몽골 제국의 대칸, 그
소위 황제의 지위를 포기하면서 소위 러시아에 있는 킵차크 한국을 세워 통치를 이제 했는데, 여기 보면 이제 오고타이, 킴차크, 뭐 일, 뭐 이런 차카타이, 한국은 누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한국이 그렇게 그때가 많았었냐, 근데 그게 아니라 칸국을 우리나라 말로 표시하다 보니까 한국이 되고 우연찮게 이제 그런 제국이 이제 있었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는데, 그 외국에서 지배를 한 맨 위에 있는 그 왕이 이제 그 칸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네요. 어, 이어서 이제 쿠빌라이 칸의 전성 시대가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쿠빌라이 칸은 그 칭기스칸의 이제 손자로 태어났는데 사실은 그 장손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사남의 툴루이의 또 그 중에서 둘째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사실상 그 권력 핵심에서 소외됐다고 얘기하는데, 형이 이제 죽자 동생 아리 부케 간에 이제 패권 다툼을 해가지고 상당히 지지부진한 다시 이제 칸을 두고 이제 소위 내홍을 이제 겪어내는데, 그때 당시에 쿠빌라이 칸이 우리나라의 그 원종으로 즉위했던 황태자 왕전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왕전이 그 적극적인 지원을 해가지고 이제 칸 황제가 이제 될 수 있어요. 그것을 이제 계기로 해가지고 왕제는 그 고려의 무신 정권을 몰아내고 고려국 황국을 회복해서 원종, 즉 열선수패라 그러는데 원종이 충렬왕이 되겠습니다. 충렬왕, 충선왕, 충숙왕, 충혜왕 이렇게 해서 그때 충성 충자 붙어가지고 원나라의 사실은 부마국 내지는 속국으로서의 이제 역할을 해가지고 했는데, 그때 그 원종 즉 충렬왕이 쿠빌라이 딸의 그 대장공주와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그 사이에 그 아들이 충선왕이 됐는데, 그 충선왕이 쿠빌라이의 외손자가 되는 이제 이런 때에 그 쿠빌라이 칸을 그 원종이 그 왕전이죠. 황태자의 왕전이 그 적극 도와줬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1979년에 이제 남성 정복이라든가 베트남, 미얀마를 이제 정복해가지고 했는데, 전통적으로 쿠빌라이 칸은 유목민이면서도 대운하 정비를 해가지고 소위 북중국과 남중국 내부망을 긴밀히 연결도 하고 아라비아 간의 그 바닷길까지 완성했다는 이제 이런 거 있는데, 이때 유명한 게 서양 그 이태리 사람인데 마르코 폴로의 동방견문록이 그 상세해가지고 서방에 알려졌는데, 그때의 상황이 그 소위 동방견문록이 되겠습니다. 마르코 폴로의 그 동방견문록의 이제 규모를 그 소위 그 베이징이죠. 북경의 규모를 이제 소개를 하는 내용이 참 흥미로운데, 베이징에서 진귀하고 값진 상품이 거래되는 도시는 온 세계를 다 찾아봐도 없을 것이다. 우선 값진 상품으로는 온갖 보석과 희귀한 물건들이 인도에서 들어오고 각 지역에서 나는 사치품들도 모조리 여기에 모이게 된다. 매일 수레 1,000대 분량의 명주실이 베이징으로 실려 들어오는데, 이를 짜서 금난, 그 공예직물이죠. 겸포, 비단과 그 무명을 생산해내니 그 비단의 양이 실로 엄청 많다. 마르코 폴로는 원의 수요인 대도를 중심으로 해서 약 2,000여 개의 크고 작은 도시가 있었다고 얘기를 했고요. 서양인의 눈에서는 장사하기 좋고 사람도 많고 돈 많고 국부가 모이는 별천지라고 표기를 했습니다. 또 하나, 그 마르코 폴로 견문록에 이제 베이징 상품도 이제 소개를 해봤는데, 성 밖의 인구가 성곽 안쪽의 인구보다 훨씬 많은데 상인을 비롯해 용무가 있어서 온 사람들은 대부분 성 밖에 숙박하기 때문이다. 이 도시에서 거래하는 상인이나 외국인의 수는 워낙 많아서 우스갯소리는 매춘부도 2만 명은 될 것으로 보이지만 공치는 일이 없이 모두 장사를 잘하고 있다. 창부의 수만 저 이렇게 많으니 이곳에 상거래 관련
인구의 엄청남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이렇게 우스개로 이제 써놨어요. 베이징은 당시 인구 약 100만 명이 넘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서양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가장 그때 당시에 큰 도시가 이제 파리였는데 파리는 그 10만 명 정도에 불과했다고 얘기를 하네요. 세계 몽골 제국에 의한 이제 동서양의 융합적인 내용을 보면은 세계사에서 유일한 그 세계 국가였는데 그때의 동양의 진 제국, 서양의 로마 제국, 중동의 이제 페르시아 제국, 뭐 이제 이렇게 이제 역사적으로 보는데 모두 합한 것보다 더 넓은 영토를 통치했다. 그리고 동서양의 상거래는 이제 크게 확장해가지고 엄청난 이제 국부를 이루었다고 얘기를 할 수 있겠네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몽골의 세계 교통망이었는데 교통망은 크게 세 가지로 이제 나눠볼 수가 있죠. 하나는 초원길이고 하나는 이제 실크로드한 비단길이고 세 번째는 이제 바닷길이었는데 국가나 민족 간의 대립과 투쟁에서 세계 제국의 보편적인 질서를 유지할 수 있는 게 교통이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교통망 건설은 역참제는 동서양을 하나로 이어지는 가장 중시했다는 게 이제 실크로드, 소위 비단길이라고 얘기한 것 중에 하나가 실질적으로 돈이 되는 이제 그 로드가 이제 실크로드가 아닌가 생각이 되네요. 마르코 폴로의 견문록이 역참 제도를 이제 소개한 주요 내용을 한번 보면은 몽골 제국 내에서는 도로마다 이정표가 설치되어 길을 잃을 리가 없다. 수도를 중심으로 주요 도로에 약 40km 간격으로 100리 간격으로 여기 이제 설치되어 있다. 이곳은 사신이나 통행인 묵고 갈 게르가 있어가지고 모든 장비가 편리하게 제공된다. 역참의 주요 노선에는 신속한 파발꾼들이 5km마다 설치되어서 신속한 소식도 전파해준다. 그리고 100일 거리의 장거리라도 불과 10일 만에 소식을 전할 수 있다. 역참마다 이동수단 지원을 위해서 20만 필 이상 말을 사육하고 있다. 1만 곳 이상 호사스러운 설비를 갖춘 그 여관도 배치하고 있다. 역참에는 정부 관리가 있어가지고 사신이 도착한 날짜를 일일이 기록하고 있다고 이렇게 세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에 그 초원길과 그 비단길, 사막길 그러면서 이제 바닷길인데 비단길이라는 것은 한족들이 개척을 한 거고 비단을 서양으로 수송한 상당히 이제 돈 되는 이제 길이 되는 거죠. 베이징에서 위양에서 그 티베트 공원을 넘어서 툴룬 산맥에서 파미르 공원을 거쳐가지고 이란 공원에서 바그다드로 해가지고 이제 아테나로 지내서 콘스탄티노플까지 가가지고 거기서 지중해로 이제 이어져서 서양으로 전파해주는 이런 그 비단길 싱크로드가 이제 유명하죠. 그런데 마르코 폴로는 그 자신은 이제 그렇게 실크로드를 타고 왔죠. 바닷길을 이제 소개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때 당시에 동양에서의 나는 이제 후추, 즉 향료를 구하기 위한 이제 그런 방법에 대해서 무역 현황을 상세하게 소개해 줬죠. 남중국에는 참파 왕국을 떠나 남쪽으로 1500마일을 향해 가면 자바에 도착한다. 자바섬에서는 육두구, 정향, 후추에 속하는 식물 등 값비싼 향료들이 이제 생산이 된다. 이곳으로 배들이 모여들어 향료를 거래하는데 큰 이윤을 보고 있다. 사실은 콜럼버스가 본래 가고자 했던 곳도 서인도제도 그게 이제 인도가 아니라 자바섬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포르투갈, 폴란드, 네덜란드 탐험대들도 모두 향료가 생산되는 곳으로 이제 가고자 했던 곳이었죠. 몽골의 그 다양한 인재 등용이었는데 그 다양한 종교, 즉 기독교를 비롯해서 이슬람교 등 상호 갈등 없이 이제 공존하고 있었죠. 기독교의 한 갈래인 그 네스토리우스파는 중국의 위구르 등에서 영향력을 이제 보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슬람교도 그 원나라 전역에서 영향을 주었는데 아라비아 상인들의 경제 활동이 상당히 돋보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타고난 그 인종이나 민족적 그 차이보다는 각각의 인재들의 능력을 객관적으로 이제 평가해서 그에 상응하는 대우,
이런 것이 특징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실적 실용성과 경제적 합리성을 이제 강조를 했고, 다만 끝까지 저항했던 그 한족, 남송 지역의 한족은 그 예외적으로 차별을 되어 있지만 사실은 그 생목인이라는 이슬람이나 이런 그 서양인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대우를 많이 해줬죠. 그래서 이슬람계 과학자들을 통해서 전문 지식을 확보하고 군사적으로 회해포를 이제 개발을 해가지고 상당히 발전적 그 전투 능력도 발전되고 이제 이런 것이 향상됐다고 과학이 발전됐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요새 같은 대포 뭐 이제 이런 거겠죠. 나침반, 천문학 뭐 이런 게 이제 발전됐다고 할 수 있죠. 그러면은 동서양 문화의 이제 융합이 몽골 시대는 어떻게 됐는지 한번 살펴보면은 다양한 문화 융합은 종교의 다양성과 과학 기술의 발달 그리고 문화과 예술의 발전을 기회했다고 하죠. 그래서 종교적 다양성을 지원하고 이제 보존했다. 특히 서양의 기독교, 그 중동교는 몽골에서도 크게 확장되고 중동의 그 회교, 그 이슬람교도 전국 각지로 전파됐다. 그리고 원나라 황제들은 그때 당시에 라마교를 이제 각별히 숭배했는데 다른 그 이민족들이나 이런 민족들한테는 그 강요하지도 않았다. 그리고 유교에 대해서도 관용적으로 해서 주작이 발달됐다고 합니다. 한편 과학기술 측면에서 보면은 이제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나침판이 이제 대표적인가 하면 그 동양에서는 이제 도자기라든가 또 상거래 기법이라든가 그 과학기술이 동시에 발달됐다. 한편 문화예술 측면에서는 다양한 음악악기라든가 서양의 직조 기술을 도입하고 다양한 의복 등이 이제 많이 오고 가고 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나라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소멸이 됐나? 몽골의 소멸과 동서양의 분리를 보면은 14세기 중반에 이제 동양 정도로 보면은 1368년에 이제 명나라가 이제 건립이 됐는데 그거는 이제 사실상 좀 그 재해, 그 수해를 하기 위해서 그 동원을 많이 시키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족들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이제 이렇게 했다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몽골 제국은 북쪽 초원에서 그 북원으로 이제 명령만 그 유지가 되겠다 해서 상당히 초라하게 이제 가버리게 된 이유는 그 한족들을 이제 너무 많이 동원해가지고 이제 문제가 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황허의 범람과 이제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랬다는 얘기인데 몽골의 붕괴도 원인이 뭐냐? 1344년 이제 황허강이 그 크게 범람해 천재지변이었는데 운하보수를 위해서 대규모 그 동원을 해서 한족들의 반란의 기회를 줬다. 그래서 홍건족의 난이 생긴 거죠. 그래서 그 권력 다툼으로 인한 이제 갈등이 심화되고 또 재정 지출 입장에서 라마교의 그 호화 행사로 해서 정부 재정이 이제 파탄이 됐다. 그래서 교초 그러니까 종이 지폐죠. 지폐의 그 과도한 발행으로 해서 심각한 인플레이션도 이제 발생을 했다. 이에 따라서 유목민과 그 농민, 그 농경민 간의 이제 그 컨플릭트, 갈등이 생겼는데 이것이 시간이 지날수록 더 극단화됐다 그래요. 그래서 14세기에 들어오면서 갈등이 최고조를 해가지고 한인 가운데에서 그 장씨나 왕씨나 유씨나 이씨나 조씨의 성을 가진 사람을 모두 죽여한다고 주장할 정도로 해가지고 갈등이 엄청 셌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유목민, 특히 그 몽골 제국의 특징을 보면은 토지보다 가축을 중시하고 정착보다는 이동을 이제 선호했죠. 그리고 폐쇄적이기보다는 개방적이고 그리고 국부 축적보다는 상업과 교육을 중시했다고 할 수 있겠네요. 14세기의 그 동양에서의 그 주도권은 사실상 유목민이 아닌 농경민인데 그 이유는 유목민은 수확량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세계에서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민족이 유목민이랍니다. 그래서 원나라가 유목국가에서 농경국가로 이제 명나라로 이제 교체를 하게 되는데 중국 내륙의 그 원명 교체는 우리나라 당시에 그 고려와 그 조선 그러니까 그 교체도 상당히 이제 영향을 많이 받았다 그래요. 당시 한반도의 그 특징을 보면은 고려에서 이제
그 조선으로 왕조의 이제 교초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상업적 특성이 강하고 개방적 해양 문화 특성이 된 그 고려국이 상업을 천시하고 폐쇄적이면서 토지를 기반으로 국부를 관리하는 농업국으로 이제 전환이 돼가지고 조선을 이제 열게 됐죠. 이에 따라서 국가 정책도 이제 변화가 됐어요. 그래서 한반도의 그 복합적인 특성이 그 유목민, 농경민, 해양성, 대륙성이 이제 공존하는데 후대에 이어질수록 농업국으로 해가지고 농경민으로 이제 계속 순치됐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때 이제 그 역참 통행증과 소위 교초 문서를 돋보이게 되네요. 몽골 제국 해체와 그 동서양의 분리에서 이제 내용을 보면은 1368년에 몽골 제국이 해체돼 가지고 하다 보니까 원나라에 대해서 은본이제가 붕괴되고 또한 그 화폐 그 교체 신뢰가 상실해서 기축 통화가 이제 붕괴가 돼 버렸다. 그리고 13세기에 유라시아 은본이제 세계 경제 시스템이 14세기에는 물물 교환 수준으로 해서 퇴보돼 가지고 소위 암흑의 시대 비슷하게 해서 점점 퇴보된 이제 그러면서 금융통화 시스템도 붕괴되고 소위 교통망인 역참제도 이제 소멸되었다. 이러다 보니까 그 자리에는 누가 껴있냐면은 서해안을 따라 페르시아 입구에 늘 해도에는 해적만 들끓게 돼가지고 마음대로 통행이 안 돼가지고 위험을 무릅쓰고 그때 그 후추라든가 이런 그 비단이라든가 이런 맛을 봤던 그 서양인들은 그 실크로드를 봉쇄가 된 이 상황에서 어디를 갈 것인가 해가지고 그 바닷길을 찾게 된 게 그 사실은 소위 그 동쪽을 찾기 위한 그 서양인들의 이제 힘든 그 역사가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후추 공급로를 이제 안정적 확보를 위해서 새로운 항로 개척의 필요성이 이제 대두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제 사실상 서유럽에서 큰 해양국가 가장 부자의 나라가 사실 이제 베네치아 이제 공화국이었는데 베네치아 공화국이 실질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입장으로 봐가지고 쇠퇴되다 보니까 그 베네치아의 이태리 위죠. 거기에 있는 문화가 점점 그 포르투갈이나 스페인으로 이제 그 권한이 넘어가고 있는 그 시대적인 변화가 그때 일어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해가지고 첫 번째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강의 받으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